어떤 분은 진단 받자마자 응급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어떤 분들은 바로 수술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일단 약부터 쓰고 봅시다, 혹은 약 없이 지켜봅시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사실 이 차이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압의 수준입니다. 오늘은 안압이 아주 높은 경우부터 정상인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 심지어 낮은 경우까지 나눠서 안압에 따라 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안압이 너무 높아서 처음부터 수술이나 레이저를 해야 하는 녹내장이 있을까? 두 번째는 녹내장 진단을 받고도 약 없이 지켜보는 경우가 있을까? 세 번째는 안압이 원래 아주 낮은 정상안압 녹내장은 뭘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일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내장TV 진행을 맡고 있는 센트럴 소울안과 최재환입니다. 먼저 큰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결국 하나입니다. 시신경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목표가 같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순서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녹내장인지, 그리고 안압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서 첫 단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순환 녹내장이라고 치면은 안약을 먼저 쓰고 레이저를 하고 수술을 하는 그런 코스로 가겠죠. 하지만 안압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이 순서를 건너뛰기도 하고 아예 그냥 수술이나 레이저부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안압이 너무 높아서 처음부터 수술이나 레이저를 해야 하는 녹내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방수라고 하는 눈 속에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가 빠져나가는 배출구가 갑자기 콱 막히면서 안압이 순식간에 40, 50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입니다. 증상이 아주 극적입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눈이 충혈되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요. 불빛 주변에 무지개 같은 테두리가 보이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구역질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해서 흔히 응급실에 갔다가 혹시 머리 쪽에 문제가 아닌지 MRI를 찍고 신경과를 돌면서 시간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응급입니다. 먼저 약물로 급하게 안압을 떨어뜨리려고 시도하지만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로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래도 안압이 떨어지지 않거나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라면은 백내장 수술을 해서 수정체의 부피를 덜어내는 수술적인 방법부터 가기도 합니다. 선천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발견되는 녹내장인데요. 이 경우는 눈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섬유주 그리고 방수 배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의 구조가 발달이 덜 되어가지고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약물은 보조 수단에 불과해요. 근본 치료는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배출 구조 자체가 선천적인 기형이 있기 때문에 수술로 다른 트랙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처음부터 수술로 갑니다. 조금 아까 폐쇄각 녹내장과 선천 녹내장을 보여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병에 동반된 2차적인 녹내장 혹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안약을 다 쓰더라도 안압이 내려가지 않거나 손상이 빠르게 진행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답이 아닙니다. 빠르게 수술로 넘어가서 시신경이 받고 있는 압박을 덜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에 대한 것들인데요. 레이저 치료 중에서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 SLT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SLT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약물에서 조정되지 않는 안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라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죠. 유럽에서부터. 유럽 녹내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SLT 치료를 원발 개방각 녹내장의 1차 치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약물 치료와 동등한 위치에 선택지로 놓아졌습니다. 레이저가 무조건 병이 심해진 다음에만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녹내장 진단을 받고도 약 없이 지켜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안압증입니다. 고안압증은 안압만 높고 손상은 아직 없는 경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 녹내장이 아니라 녹내장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시신경이나 시야의 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약부터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위험도를 따집니다. 이 사람의 안압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그 다음에 각막 두께가 얇은지 두꺼운지, 시신경 모양이 안 좋은지 정상에 가까운지. 그래서 위험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은 안압이 높더라도 약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지켜보고, 현재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이 높다, 예를 들어서 각막이 얇다, 안압 수준이 너무 높다, 신경 모양이 안 좋다, 그러면은 미리 약을 시작해서 예방합니다. 즉 높은 안압이 무조건 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약을 썼을 때 부작용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안압이 높지는 않지만은 시신경 모양이 녹내장처럼 생긴 경우예요. 그렇지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직 확실한 손상이라고 하기는 좀 이른 경계에 걸쳐 있는 분들입니다. 이때도 저희가 약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검사 결과를 여러 번 쌓아가면서 진짜 진행을 하는지 확인하면서 관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확실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진행이 아주 느리고 손상도 경미한데 환자분들이 80, 85 이런 고령이시라면은 이분의 녹내장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러면은 의사들은 판단을 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 병이 실제로 시력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되면은 약물, 레이저 수술 같은 것들보다 정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압이 정상, 그 중에서도 원래 아주 낮은 편인데도 녹내장이 진행하는 정상 안압 녹내장. 우리 눈 속의 압력이 대충 한 10에서 21 정도까지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녹내장 환자들은 진단을 받았을 때 안압이 12, 13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할 때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쓸 점들이 있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도 치료의 핵심은 여전히 안압을 더 낮추는 거고요. 보통 기본 안압에서 일정 비율 한 30% 정도 낮추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기본 안압이 이미 10이나 11 같이 아주 낮으면 게다가 시력 교정 수술 받아서 각막이 얇은 경우라면은 거기서 30%를 더 낮추겠다고 하는 거는 저만약으로는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 속에는 산공막 정맥압이라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 뒤쪽에 정맥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 압력보다는 절대로 안압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압이 10이라고 하더라도 산공막 정맥압이 8이나 9라면은 이게 7이나 6으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좀 치료에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안압을 여러 개 병용하거나 레이저를 쓰거나 그래도 진행하면 수술까지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에 정상 안압 녹내장이 진행 속도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약 하나 정도를 쓰면서 안압이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진행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면은 경과관찰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압이 원래도 낮은데 신경이 계속 상한다는 거 말이죠. 우리 눈 속에서 녹내장이 나빠지는 기전에 안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른 원인, 특히 눈으로 가는 혈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혈류와 관련해서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야간에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야간 저혈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손발이 이렇게 매우 차고 그 다음에 편두통이 있거나 손발이 차가운데 겨울 추울 날은 파랗게 아플 정도로 변하는 레이노드 현상 같은 혈관 조절 이상이 있는 경우, 혹은 이제 코골이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또 눈안에 사진을 찍어봤을 때 계속 반복되는 시신경 유두의 출혈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안압 말고 혈류적인 요인들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야간에 혈압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24시간 혈압 모니터링을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약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는지 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일단 체중부터 좀 빼라고 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양압기라든지 코골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녹내장의 진행을 늦추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안약을 고를 때도 전신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는 좀 더 신중히 선택해요. 예를 들어서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레이노드 현상이라든지 야간 저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투여할 때는 극히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신경 보호 효과라든지 안혈류 증가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택해서 안압 외적의 요인에 의한 녹내장 악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압이 유독 낮은데도 시신경 손상이 심하거나 모양이 비전형적이다. 비전형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보통 녹내장인 경우에는 시신경 유두 테두리가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신경 전체가 창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녹내장 진단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혹시 눈 뒤쪽에 있는 시신경 경로 혹은 뇌 쪽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게 진짜 녹내장은 맞는지, 녹내장이 아니라 다른 시신경 질환이 아닌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들은 저희가 녹내장으로 경과관찰을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녹내장이 나빠지는 경우에 신경과로 보내서 MRI를 촬영해서 뇌하수체 종양 같은 것들을 발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짜 녹내장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